이봐요. 조금만 버텨요.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남해의 해변. 파도 소리만 요란한 백사장을 가르며 한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매일 새벽 해안가를 달리는 남자 김영철이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파도 끝자락에 하얀 물체가 걸려 있었다. 사람이었다. 여자였다.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고 입술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영철이 급히 무릎을 꿇고 여자의 목에 손을 댔다. 맥박이 있었다. 미약하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다. 그 순간 새벽빛에 여자의 목에서 무언가 붉게 번뜩였다. 기이할 정도로 붉은 루비 목걸이. 거친 갯바위 비린내 나는 이 섬마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옷차림새.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인가? 어떤 폭풍우를 지나 이곳까지 떠밀려온 걸까?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찾아가길 바랄게요. 새벽 4시. 남해의 작은 섬마을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파도가 해안가를 때리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죠. 그 어둠 속을 가르며 달리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거친 숨소리가 파도 소리와 뒤섞이며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김영철. 45살의 이 남자는 7년째 이 섬에서 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과묵한 뱃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누구와도 가까이 지내지 않는 외로운 남자. 그게 마을 사람들이 아는 김영철의 전부였죠. 하지만 그의 달리기는 평범한 조깅이 아니었어요. 발을 딛는 위치, 호흡을 조절하는 타이밍, 모든 것이 정교했습니다. 마치 군인처럼요. 185cm의 거구가 모래사장을 박차고 나아갔어요. 다부진 근육이 낡은 작업복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영철은 속도를 더 높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7년 전 그가 이 섬에 처음 왔을 때부터 시작된 루틴이었죠. 왜 이런 훈련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철 자신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달렸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더 빠르게 달렸어요. 그것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마지막 바위를 박차고 모래사장에 착지했을 때 영철의 숨이 거칠어졌어요. 무릎에 손을 짚고 허리를 숙인 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영철의 귀가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파도 소리 사이로 뭔가 다른 소리가 섞여들었습니다. 신음소리였어요. 사람의 신음소리. 영철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나른하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바위를 돌아가자 영철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모래사장 위에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파도에 떠밀려온 듯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영철은 재빨리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손가락 2개를 여자의 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는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미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체온이 너무 낮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여자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 실크 소재의 원피스였어요. 이 외딴 섬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손톱에는 정교한 네일아트가 되어 있었고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빛났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영철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됐어요. 여자의 목에 걸린 목걸이였습니다. 붉은 보석이 박힌 펜던트가 새벽빛에 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루비처럼 깊은 붉은색이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면서도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영철은 재빨리 여자를 업었어요. 축 늘어진 여자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둘러야 했어요. 영철은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면서 영철은 중얼거렸어요. 버텨요.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영철의 낡은 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철은 발로 문을 차서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자를 방 안에 눕혔어요. 영철은 서랍에서 가위를 꺼냈습니다. 망설임 없이 여자의 젖은 옷을 잘라냈어요. 마른 수건으로 여자의 몸을 닦아내고 따뜻한 담요를 여러 겹 덮어줬습니다. 난로에 불을 지폈어요. 따뜻한 물주머니를 만들어 여자의 몸 곳곳에 넣어줬습니다. 체온을 빨리 올리는 응급처치법이었어요. 의료진 뺨치는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모든 처치를 마친 후 영철은 의자에 앉았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영철은 여자의 목에 걸린 붉은 목걸이를 바라봤어요. 보석이 달린 펜던트가 묘하게 두꺼웠습니다. 단순한 장신구치고는 뭔가 이상했어요. 영철은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이 여자가 깨어나면 알게 되겠죠.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섬에 떠밀려 왔는지, 그리고 저 붉은 목걸이가 무엇인지. 영철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영철의 직감은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 여자의 등장이 그의 고요한 일상을 뒤흔들 거라고. 영철은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체 누구길래? 여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무의식 중에도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목숨처럼 소중한 것을 지키듯이요. 영철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저 목걸이에 뭔가 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단순한 조난자가 아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여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빠, 안 돼.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공포에 질린 듯한 떨리는 음성이었습니다. 주사, 놓지 마. 영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빠라고요. 주사를 놓지 말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이 여자를 해치려 했습니다. 영철의 눈에 7년 만에 처음으로 불꽃이 일었어요. 숨겨왔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잠자던 야수가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였죠. 그리고 그 야수가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 이 섬에 그리고 저 여자를 노리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겁니다. 7년간 묻어두었던 진짜 김영철이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누군가는 자신이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영철은 여자를 방에 눕히고 다시 한번 상태를 확인했어요. 호흡은 안정됐지만 아직 열이 높았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어요. 저체온증에서 벗어났지만 이번엔 고열이 문제였습니다. 영철은 대야에 물을 받아 수건을 적셨어요. 여자의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줬습니다. 밤새 이 수건을 갈아줘야 할 것 같았어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그때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철아. 이장 장대식이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목소리만큼은 우렁찼습니다. 영철은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장님,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십니까? 태풍 때문에 배가 다 끊겼어. 언제 뜰지 모른다더라. 장대식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물자도 못 들어오고 나가지도 못하고 며칠은 고립이야. 고립. 영철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여자를 쫓는 사람이 있다면 당분간은 들어오지 못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영철이 짧게 대답하자 장대식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근데 자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구만. 무슨 일 있나? 아닙니다. 어젯밤 잠을 좀 설쳤습니다. 그래, 푹 쉬어. 며칠은 바다에 못 나가니까. 장대식이 돌아서려는 순간 방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장대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안에 누구 있나? 영철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시죠. 영철이 문을 열자 장대식이 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누구야? 어디서 온 사람이요? 오늘 새벽에 해변에서 발견했습니다. 영철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파도에 떠밀려 왔더군요.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장대식이 여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살폈어요. 어휴, 불쌍하기도 하지. 근데 옷차림이. 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배가 끊겼으니 어차피 지금은 못 옵니다. 영철의 말에 장대식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여자가 다시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아빠, 요양병원. 싫어.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꼬대였지만 예사롭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요양병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장대식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영철은 여자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무의식 속에서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장님, 영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여자 일은 비밀로 해주십시오. 뭐? 아직 상황을 모릅니다. 누가 쫓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장대식이 영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7년간 이 섬에서 지켜본 남자였어요. 말수는 적지만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눈빛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단단하고 날카롭고 뭔가를 감추고 있는 눈. 자네가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지. 장대식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어. 내 입으론 아무 말도 안 할게. 감사합니다. 영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장대식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근데 영철아. 예. 자네. 대체 뭐 하던 사람이야? 영철이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장대식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영철은 부엌으로 가서 죽을 쑤기 시작했어요. 쌀을 씻고 물을 붓고 약한 불에 올렸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채웠어요. 죽이 다 되어갈 때쯤 방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철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여자가 무서운 꿈을 꾸는지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며 손을 허공에 휘저었어요. 안 돼. 오빠, 그러지 마. 영철은 잠시 망설이다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던 손이 이제는 뜨거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영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여자의 몸이 천천히 이완됐어요.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잔잔해졌습니다. 영철은 여자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바람 소리가 거세지더니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영철은 밤새 여자의 곁을 지켰어요. 수건을 갈아주고 물을 떠다주고
잠꼬대를 할 때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새벽이 되자 여자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호흡도 안정됐습니다. 영철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그치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바다에 떠밀려 왔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두려워하는 오빠는 누구일까요? 영철의 시선이 여자의 목걸이에 닿았어요. 붉은 보석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 목걸이에 뭔가 비밀이 있다. 영철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이 섬에도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 영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을 거였어요. 이 여자를 구한 건 자신이니까요. 끝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왜인지는 영철 자신도 몰랐어요. 그저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곧 깨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눈을 뜨는 순간 모든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영철은 조용히 여자의 곁을 지키며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철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밤새 여자의 열을 내리느라 수건을 갈아줬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여자가 눈을 떴어요. 영철이 부엌에서 죽을 데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철이 방으로 들어가자 여자가 벽에 등을 붙이고 움츠러들었습니다. 담요를 가슴까지 끌어올리며 경계했어요. 낯선 남자를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영철은 문 앞에서 멈췄어요. 더 가까이 가면 여자가 놀랄 것 같았습니다. 해치지 않습니다. 영철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해변에서 쓰러진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자의 눈이 흔들렸어요. 해변? 저는 여자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뭔가를 떠올리려 애썼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포가 서린 눈이었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십니까? 영철이 조용히 물었어요. 이름, 제 이름이. 여자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상실. 영철은 내심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바다에 떠밀려올 정도의 충격이었으니까요. 머리를 다쳤을 수도 있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할 것 없습니다. 영철이 방을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여자가 급하게 목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목걸이를 확인하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붉은 보석 펜던트가 손안에 쥐어졌습니다. 이건 제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절대 뺏으면 안 돼요. 절대로. 여자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목걸이를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기억은 없지만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여자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정했습니다. 경계심이 살짝 풀린 것 같았어요. 영철은 부엌으로 가서 죽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먹어야 삽니다. 무뚝뚝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여자는 그 안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두 입.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러움인지 안도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철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자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그게 지금 그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한편 서울의 태성그룹 본사, 화려한 회장실에서 한 남자가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쾅!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최준호. 42살의 이 남자는 태성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엘리트였지만 눈빛이 불안하고 비열했어요. 아직도 못 찾았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앞에 선 부하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없으면 살아있다는 거잖아. 준호가 소리쳤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년이 뭘 들고 있는지 알아? 다 끝장나는 거야, 다. 부하가 몸을 떨었어요. 바다에 빠졌으니 분명 죽었을 겁니다. 분명이라고? 준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난 직접 눈으로 봐야 믿어. 시체를 찾아와. 부하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해류 분석 결과 남해 쪽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남해 섬을 다 뒤져.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뒤지라고. 준호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어요. 살아있으면 죽여서라도 데려와. 알았어? 알겠습니다. 부하가 황급히 나갔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거렸습니다. 곧 이 모든 게 자신의 것이 될 거였어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가뒀고 동생도 처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주주총회 뿐이었어요. 수진아. 준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넌 죽어야 해. 반드시. 그의 손에는 신문 기사가 들려 있었어요. 태성그룹 회장 와병, 최준호 부회장 직무대행 선임. 준호의 입꼬리가 실룩 올라갔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였어요. 다시 섬.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영철이 마당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석쇠 위에서 생선이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어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문틀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영철이 재빨리 다가가 부축했어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고마워요. 여자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영철의 손이 크고 따뜻했어요. 여자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영철이 구운 생선을 밥상에 차렸어요. 젓가락으로 능숙하게 가시를 발라냈습니다. 그리고 밥 위에 살점을 얹어줬어요. 여자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왜인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무 기억도 없는데 이 남자 곁에 있으면 안심이 됐어요. 저기요. 네. 이름이 뭐예요? 당신. 영철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김영철입니다. 영철 씨. 여자가 작게 되뇌었어요. 입안에서 굴려보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름이 있었을 텐데. 여자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기억나면 알려주세요. 영철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살짝 미소 지었어요. 무뚝뚝하지만 싫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배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철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포구 쪽으로 낯선 배 한 척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태풍 뒤라 어선들은 아직 묶여 있었습니다. 저건 어선이 아니었어요. 영철의 직감이 말했습니다. 저건 보통 배가 아니다. 여자를 찾으러 온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영철은 조용히 여자를 바라봤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연약해 보였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폭풍은 지나갔지만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영철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했습니다. 이 여자를 구한 건 자신이니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여자는 조금씩 섬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얼굴에 핏기도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서울대기라고 불렀어요. 영철네 집에 온 손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장 장대식이 입단속을 잘 해준 덕분이었어요. 아무도 그녀에 대해 캐묻지 않았습니다. 이날 아침 보경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손에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철아, 이거 입혀라. 그 옷으론 불편하겠다. 보따리 안에는 몸빼 바지와 낡은 티셔츠가 들어 있었어요. 촌스럽지만 편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여자가 어색하게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뭘? 어차피 안 입는 거야. 보경 아줌마가 털털하게 웃었어요. 밥은 잘 먹어? 영철이 요리 못하는데. 아니요, 잘 챙겨주세요. 여자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죽도 끓여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시고요. 어머, 영철이가? 보경 아줌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무뚝뚝한 사람이 그런 걸 다 해?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경 아줌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호호, 그래. 잘 됐네. 보경 아줌마가 반찬통도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젓갈이랑 김치야. 정말 감사해요. 보경 아줌마가 돌아가자 여자는 몸빼 바지를 입어봤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고급 원피스를 입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촌스러운 몸빼 바지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깨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여자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영철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햇살 아래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물에 구멍이 났습니다. 떼어야죠. 여자가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저도 도와줄까요? 영철이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해본 적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으니까. 여자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서요. 영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그물 한쪽을 건네줬습니다. 이렇게 엮으면 됩니다. 영철이 시범을 보여줬어요. 투박한 손가락이 능숙하게 그물을 엮어나갔습니다. 여자가 따라 해봤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혀를 살짝 내밀고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손이 스쳤습니다. 여자의 손과 영철의 손이요. 여자가 움찔했어요. 영철도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영철이 먼저 시선을 피했어요. 하지만 여자의 손을 잡고 올바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요. 아, 네. 여자의 귀가 살짝 빨개졌어요. 왜인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인 것 같았어요. 이 남자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포구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손에서 그물을 놓았습니다. 안에 들어가 계세요. 왜요? 그냥 들어가세요. 영철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평소의 무뚝뚝함과는 다른 날카로운 어조였습니다. 여자는 영문도 모른 채 방으로 들어갔어요. 영철이 포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낯선 배가 정박해 있었어요. 배에서 남자 4명이 내렸습니다. 화려한 등산복 차림이었어요. 낚시꾼 같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영철은 멀리서 그들을 관찰했어요.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일반인의 걸음이 아니었어요. 절도 있고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어요. 한 남자가 가방을 옮길 때였습니다.
철그럭.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영철의 눈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저건 낚싯대가 아니었어요. 남자들이 마을 주민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젊은 여자 못 봤습니까? 30 후반쯤 되는 여자요. 최근에 떠밀려 왔을 수도 있고. 주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그런 사람 못 봤는데. 남자들이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집집마다 훑어봤어요. 영철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여자가 불안한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철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창고로 가서 바닥 널빤지를 들어 올렸어요. 그 밑에 숨겨둔 가방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는 3단봉과 호신용 장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철이 3단봉을 꺼내 펼쳤어요. 촥!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철이 장비 상태를 점검했어요. 기름칠을 하고 작동을 확인했습니다. 여자가 창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영철의 모습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철이 돌아봤어요. 여자의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영철이 장비를 내려놓았어요. 여자에게 다가가 눈을 맞췄습니다. 걱정 마세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제가 지킬 테니까. 여자가 영철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서 흔들림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깊고 믿음직한 눈이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남자를 믿기로 했어요. 왜인지 믿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빗방울이 지붕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점점 거세지는 빗소리였어요. 영철이 집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곳곳에 빈 깡통을 매달았어요. 누가 접근하면 소리가 나도록요. 간이 경보장치였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온 영철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방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영철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밖을 경계했어요. 3단봉을 손이 닿는 곳에 뒀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영철의 눈이 번뜩였어요. 누군가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빗속에 서서 이쪽을 노려보는 그림자였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2명, 3명. 영철은 3단봉을 손에 쥐었어요. 심장은 고요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피가 끓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면 영철도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곧 진짜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섬은 전쟁터가 될 거였어요. 영철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했던 자신을 풀어줄 준비를 하면서요. 그날 밤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의 그림자들은 새벽이 되자 사라졌어요. 영철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감각이 더 날카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여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은 주무셨어요? 네. 영철이 짧게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여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여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 쐬러 나가도 될까요? 영철이 잠시 망설였어요. 멀리는 안 됩니다.
네, 마당에만 있을게요. 여자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영철은 창문 너머로 그녀를 지켜봤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습니다. 여자가 마당 한쪽에 앉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햇볕을 즐겼어요. 그때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웃집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오래된 트로트 노래였습니다. 여자가 멈칫했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노래,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의 얼굴, 넓은 거실, 피아노 소리. 아, 여자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영철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까? 기억이 조금씩.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보여요. 근데 얼굴이 흐릿해요. 영철이 여자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물을 한 잔 떠다 줬어요.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뭔가 기억날 것 같아요. 여자가 눈을 질끈 감았어요.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회사, 큰 회사가 보여요. 회사요? 네. 높은 빌딩이에요. 제가 거기서 일했던 것 같아요. 영철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또 뭐가 보입니까? 오빠가 있어요. 여자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근데 무서워요. 왜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영철이 담요를 가져다 어깨에 덮어줬어요. 그만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니요, 조금만 더. 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알아내야 해요. 제가 누군지. 그때였습니다. 이장 장대식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영철아, 큰일 났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숨이 헐떡거렸어요. 뉴스 봐. 빨리. 영철이 낡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지지직거리는 화면이 나왔어요. 채널을 돌리자 뉴스가 나왔습니다. 태성그룹 최수진 부사장 실종. 경찰 수사 착수. 여자의 눈이 커졌어요. 화면에 자신의 사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예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이름이 최수진이에요. 영철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최수진 부사장, 해안가 추락사고 추정, 시신 미발견, 태성그룹 경영권 분쟁 와중에 발생한 사고라 의혹 증폭. 여자가 화면 속 내용을 읽었어요.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오빠가 저를.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절벽에서 밀었어요. 영철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세히 말해보세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오빠가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가뒀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아버지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밀었습니까? 네. 해안 절벽에서 저를 밀었어요. 여자가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어요. 증거요? 네. 오빠가 아버지를 가둔 증거.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 여자가 펜던트를 열었어요. 안에 작은 마이크로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있으면 오빠를 잡을 수 있어요. 영철이 칩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그들이 이 여자를 쫓는지, 왜 죽이려 하는지. 그럼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빠가 보낸 사람들일 거예요. 여자가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를 죽이러 온 거예요. 영철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포구 쪽에서 남자들이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곧 이 집을 찾아낼 겁니다. 어떻게요? 여자가 울먹였어요.
저 때문에 영철 씨까지 위험해졌어요. 영철이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네, 제가 지킨다고 했습니다. 영철이 창고로 가서 삼단봉을 들고 왔어요. 여기서 나가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영철 씨는요? 저는 밖에 있겠습니다. 영철이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여자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꼭 돌아와요. 영철이 잠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죽지 않습니다. 영철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폭풍은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폭풍이었어요. 영철은 삼단봉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싸울 준비를 했어요. 이번엔 지킬 게 있었습니다. 저 여자, 최수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했어요. 멀리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이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수가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야수는 이제 사냥을 시작할 거예요. 누가 사냥감이 될지는 곧 밝혀질 겁니다. 남자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명이었어요.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앞장섰습니다. 저 집이야. 수색해. 영철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삼단봉을 손에 쥔 채로요. 남자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철을 보더니 비웃었어요. 뭐야, 이 촌놈은? 리더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선이나 타는 놈이 뭘 들고 있어? 영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남자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눈빛이었어요. 여자 어딨어? 순순히 내놓으면 안 다쳐. 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세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여기 찾는 사람 없습니다. 리더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 새끼가 진짜?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냈습니다. 칼날이 번뜩였어요. 한 번만 더 짓거려봐. 목을 따버린다. 다른 남자들도 각자 무기를 꺼냈습니다. 쇠파이프, 목검, 주먹에 낀 너클. 4명 모두 무장했어요. 영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영철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요. 돌아가세요. 다치기 전에. 리더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끼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철의 몸이 물처럼 흘렀어요. 칼날을 피하며 삼단봉을 휘둘렀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리더의 손목이 꺾였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리더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영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단봉이 회전하며 리더의 무릎을 쳤어요.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리더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명이 동시에 덤볐어요. 쇠파이프가 영철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영철이 몸을 낮췄어요. 파이프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삼단봉이 남자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퍽!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였어요.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2번째, 목검을 든 남자가 위에서 내려쳤어요. 영철이 삼단봉으로 막았습니다. 깡! 금속과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 영철이 목검을 튕겨내며 발을 걸었어요. 남자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삼단봉이 남자의 턱을 올려쳤어요. 퍽! 남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3번째, 마지막 남자가 너클을 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영철이 손목을 잡았어요. 비틀었습니다. 우두둑. 으악. 남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영철이 3단봉으로 남자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쿵. 남자가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네 번째. 모든 게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4명의 남자가 마당에 쓰러져 있었어요. 신음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영철은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표정도 변함없었습니다. 마치 가벼운 운동을 마친 것 같았어요. 리더가 부러진 손목을 잡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영철이 3단봉을 리더의 턱 밑에 댔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리더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이건 그냥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런 움직임은 일반인이 할 수 없었어요. 너 뭐야? 질문에 대답하세요. 영철이 3단봉에 힘을 줬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최준호 부회장님이. 리더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자를 찾아서 죽이라고. 영철의 눈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목걸이도 회수하라고 했어. 리더가 울먹였어요. 제발 살려줘. 난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영철이 3단봉을 걷었습니다. 전해요. 뭐? 최준호에게 전하세요. 영철이 리더를 내려다봤어요. 다음에 또 오면 살아서 못 돌아갑니다. 리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 눈빛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영철이 몸을 숙였습니다. 여자는 제가 지킵니다. 누가 와도. 리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포에 질린 채로요. 영철이 몸을 돌렸습니다. 집안에서 수진이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영철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끝났습니다. 영철 씨.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체 누구예요? 어떻게 그렇게. 영철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남자들이 서로 부축하며 포구 쪽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영철이 낮게 말했어요. 지금은 그냥 어부입니다. 수지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걸. 고마워요.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살려줘서. 영철이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영철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저들은 다시 올 겁니다.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어떡해요?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영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섬을 떠나야 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로 가요? 서울로. 영철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서울이요? 거긴 오빠가 있는데. 그래서 가는 겁니다. 영철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숨어 다니면 평생 쫓깁니다. 끝내려면 맞서야 해요.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영철 말이 맞았어요. 계속 도망칠 순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가요. 끝을 내러. 영철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폭풍은 지나갔지만 더 큰 폭풍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모든 것의 시작점이자 끝이 될 곳으로. 서울로 가기로 결심한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철은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최소한의 옷과 생필품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수진도 복영 아줌마에게 받은 옷을 챙겼어요. 내일 첫 배로 떠납니다. 영철이 말했어요. 육지까지 나가서 버스를 타면 됩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영철이 재빨리 3단봉을 집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영철아, 나야. 이장 장대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철이 문을 열었어요. 장대식 뒤에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보경 아줌마, 만수 아저씨, 그리고 몇몇 어부들이었어요. 이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다 알아. 장대식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철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양복쟁이들이 이 댁을 찾고 있다는 것도 알아. 장대식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위험한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는 거지?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마을에 피해를 끼쳐서. 피해는 무슨. 보경 아줌마가 손을 내저었어요. 우리가 도와주려고 온 거야. 도와주신다고요? 수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만수 아저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내일 첫 배로 떠난다며? 그거 위험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철이 물었어요. 아까 그놈들이 포구에서 떠들더라고. 만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지원 병력이 온다고. 포구를 막겠다고. 영철의 눈이 좁아졌어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마련했어. 장대식이 말했어요. 동쪽 갯바위 알지? 거기로 가면 돼. 갯바위요? 내 배를 거기 숨겨뒀어. 만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작은 어선이야. 눈에 안 띄어. 거기서 출발하면 육지 반대편으로 갈 수 있어. 장대식이 지도를 펼쳤어요. 여기 선착장은 작아서 사람들이 잘 몰라. 거기로 가. 영철이 지도를 살폈습니다. 좋은 계획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영철이 물었어요. 장대식이 씩 웃었습니다. 자네가 7년 동안 이 마을에서 살았어.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고. 맞아. 영철이 착한 사람이야. 보경 아줌마가 말했어요. 과묵하고 무뚝뚝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인 거 다 알아. 수진이 영철을 바라봤습니다. 영철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7년 동안 숨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러 온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영철이 낮게 말했어요. 처음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 장대식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노자야. 서울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영철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 장대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갚고 싶으면 나중에 갚아. 무사히 돌아와서. 영철이 한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꼭 갚겠습니다. 보경 아줌마가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손에 주먹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먹어. 백길이 험할 수도 있으니까. 아줌마.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 때문에 마을이 위험해졌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보경 아줌마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사람이 위험하면 도와줘야지. 그게 사람 사는 거야.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울긴. 어서 준비해. 보경 아줌마가 등을 토닥였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영철과 수진이 집을 나섰어요. 마을 사람들이 동쪽 갯바위까지 안내해줬습니다. 달빛 아래 조용히 걸었어요. 갯바위에 작은 어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수 아저씨가 배를 점검했어요. 기름은 가득 채워뒀어. 여기 나침반도 있고. 감사합니다. 영철이 배에 올랐어요. 수진도 따라 올랐습니다. 장대식이 밧줄을 풀어줬어요. 영철아. 예. 꼭 돌아와. 그리고
장대식이 잠시 멈췄습니다. 자네가 누구였든 상관없어. 지금의 자네가 중요한 거야. 영철이 장대식을 바라봤어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갯바위를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이 뒤를 돌아봤어요. 점점 작아지는 섬이 보였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수진이 말했어요. 네. 영철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가 촉촉했어요. 배가 어둠 속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어요. 수진이 난간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영철이 물었어요. 무섭죠. 수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영철 씨랑 같이니까 괜찮아요. 영철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수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빛났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지켜드리겠습니다. 영철이 말했어요. 끝까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는 계속 나아갔어요. 서울을 향해, 모든 것의 끝을 향해.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배가 육지에 닿았습니다. 작은 선착장이었어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낡은 등대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만수 아저씨 말대로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영철이 먼저 내려서 주변을 살폈어요. 사방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이상 없었어요. 내리세요. 수진이 영철의 손을 잡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밤새 배를 타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파도에 시달린 탓에 속도 울렁거렸어요.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수진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버스 터미널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영철이 말했어요. 30분 정도 걸립니다.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걷기 시작했어요. 이른 아침이라 거리가 한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수진이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남해 쪽 작은 마을입니다. 영철이 대답했어요. 여기서 버스 타고 서울까지 갑니다. 서울. 수진이 작게 되뇌었어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걷는 동안 수진이 영철을 힐끗 봤어요. 영철 씨. 네. 서울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철이 잠시 생각했어요. 먼저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안전한 곳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오래전 같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이요? 수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 이 사람의 과거가 궁금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했던 걸까요?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영철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죠.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 터미널이었어요. 대합실에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영철이 창구로 가서 표를 샀어요. 서울행 2장 주세요. 네, 여기요. 8시 30분 출발입니다. 표를 받아들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버스는 1시간 후에 출발이었습니다. 수진이 불안한 눈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쫓아온 사람이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낯선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움찔했어요. 괜찮습니다. 영철이 말했어요. 여기까지 쫓아오진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저들은 섬에서 우릴 찾고 있을 겁니다. 영철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다른 루트로 빠져나온 걸 모를 테니까요. 수진이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도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영철 씨는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영철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거의 쓰지 않았던 물건이었어요. 전화 한 통 하겠습니다. 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터미널 구석으로 가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래된 번호였지만 아직 외우고 있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2번, 3번.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건 남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강 형사님, 영철이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영철이냐? 네. 오랜만입니다. 이 자식이. 강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7년 동안 연락도 없이 어디 있었어? 죄송합니다. 죄송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강 형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다들 내가 죽은 줄 알았다. 죄송합니다. 영철이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전화했어? 무슨 일이야?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철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만나주실 수 있습니까? 서울? 지금? 네. 급한 상황입니다. 강 형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알았다. 어디서 볼래? 한남동 철교 밑이요. 거기 기억하시죠? 그래, 기억해. 옛날에 자주 갔던 데잖아. 몇 시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오후 5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알았다. 거기서 보자. 전화가 끊겼어요. 영철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진에게 돌아왔어요. 누구랑 통화했어요? 옛 동료입니다. 영철이 앉으며 말했어요. 서울에서 도와줄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네. 목숨을 맡겨도 될 사람입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철이 그렇게 말하면 믿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어요. 낡은 시외버스였습니다. 2 사람이 버스에 올랐어요. 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뒤쪽이 주변을 살피기 좋았거든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보였어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 가면 오빠를 만나야 해요. 네. 무섭지만 끝내야 해요. 수진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를 구해야 해요. 요양병원에 갇혀 계시니까. 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걸이 안에 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가 이틀 뒤에 있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거기서 증거를 공개하면 오빠를 막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야겠군요. 영철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수진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이 남자가 곁에 있으니 용기가 났어요.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서울까지 5시간. 길고 긴 여정이었어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이 밀려왔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어느새 영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영철이 움찔했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수진이 자도록 내버려뒀어요. 수진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편안해 보였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서울에서 시작될 거예요. 영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년 만에 돌아가는 서울. 모든 것을 잃었던 곳.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지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버스가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최종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물밀듯이 지나갔습니다. 수진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한남동으로 갑니다. 영철이 말했어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한남동 철교 밑에 도착했어요.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다리 아래 그늘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영철이 다가갔습니다. 강 형사님, 영철이. 강 형사가 영철을 바라봤어요. 잠시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7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있었어요. 많이 변했구나. 강 형사가 말했어요. 수염도 기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 형사님은 그대로시네요. 영철이 대답했습니다. 강 형사가 피식 웃었어요. 나는 늙기만 했지. 강 형사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이쪽은 최수진 씨입니다. 영철이 소개했어요. 태성그룹 부사장입니다. 강 형사의 눈이 커졌어요. 태성그룹? 뉴스에서 실종됐다던 그 사람? 네.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갑시다.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차 타. 강 형사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1시간쯤 달려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여긴 내 세컨드 하우스야. 강 형사가 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니까 안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어요. 소파에 앉자 강 형사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자, 이제 설명해봐. 강 형사가 영철을 바라봤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영철이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섬에서 수진을 발견한 것. 그녀가 이복 오빠에게 밀려 바다에 빠진 것. 목걸이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 강 형사가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최준호가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가두고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네. 수진이 대답했어요. 증거가 이 안에 있어요. 수진이 목걸이를 열어 마이크로칩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강 형사가 칩을 받아들었어요. 이걸로 고소할 수 있겠군.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내일이 주주총회예요. 거기서 오빠가 회장 자리에 오르면 끝이에요. 내일? 강 형사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그래서 직접 가려고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주총회장에 가서 증거를 공개할 거예요. 위험해. 준호 그 자식이 가만히 있겠어? 그래도 가야 해요. 수진의 눈이 단단했어요. 아버지를 구해야 해요. 회사도 지켜야 하고요. 강 형사가 영철을 바라봤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해? 저도 갑니다. 영철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수진 씨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 형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다. 나도 돕지. 감사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일 주주총회 장소가 어디야? 태성타워 대강당이에요. 그럼 나도 들어가 있을게. 강 형사가 말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날 밤 세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진이 주주총회장에 들어가서 증거를 공개한다. 영철이 곁에서 지킨다. 강 형사가 밖에서 경찰 지원을 대기시킨다. 간단하지만 위험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성타워 앞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빌딩을 올려다봤어요. 여기서 일했었는데 괜찮습니까? 영철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수진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끝내러 왔으니까요. 로비에 들어섰어요.
경비원들이 수진을 알아봤습니다. 최 부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주주총회장으로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연락을 먼저. 비켜요.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나는 이 회사 부사장이에요.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어요. 경비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영철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경비원들이 영철의 눈빛에 움찔했습니다. 가시죠. 영철이 말했어요. 수진과 영철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50층 대강당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수진이 말했습니다. 떨려요. 괜찮습니다. 영철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옆에 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대강당 앞이었어요.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수진 씨? 최 부사장? 살아있었어? 술렁거림이 퍼졌어요. 단상 위에 최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오랜만이야, 오빠. 수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 형이라고 해야 하나? 준호가 주먹을 떨었어요. 경호원, 전현을 끌어내. 경호원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영철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경호원들이 멈칫했어요. 영철의 눈빛에 압도당한 거였습니다. 주주 여러분, 수진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제 이복 오빠, 최준호가 저를 죽이려 했어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전현이 미쳤어. 준호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이게 증거입니다. 수진이 마이크로칩을 들어 올렸어요.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강제로 가둔 증거, 회사 돈 3천억을 빼돌린 증거, 그리고 저를 절벽에서 밀어버린 증거까지 대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 형사가 준비해둔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병원에 가두는 장면, 서류를 위조하는 장면, 그리고 수진을 절벽에서 미는 장면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대강당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준호가 발악했어요. 그때 대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강 형사가 경찰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최준호 씨, 살인미수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안 돼. 경찰들이 준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준호가 끌려나가며 발버둥 쳤어요. 수진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때 오빠였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범죄자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영철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진이 영철을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영철 씨가 없었으면. 아닙니다. 당신이 용기를 낸 겁니다.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버지를 구할 수 있게 됐어요. 회사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곁에는 영철이 있었어요. 모든 것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살을 내는 듯 했던 새벽바람이 어느새 부드러운 봄 기운을 머금고 있었죠. 서울 도심 한복판 태성호텔 그랜드 볼룸. 화려한 샹들리에가 별처럼 쏟아지는 그곳에 최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낡은 몸빼 바지를 입고 공포에 떨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잘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정장, 흔들림 없는 눈빛, 단호하게 뻗은 어깨. 그녀는 폭풍우를 견뎌낸 거대한 배의 선장 같았습니다. 태성의 미래는 나눔과 상생에 있을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이 단상을 내려오자 수백 개의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회장님, 여기 좀 봐주십시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습니다. 무질서한 욕망들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빛을 가리듯 수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물러나십시오. 낮지만 공간을 울리는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영철.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금기 젖은 작업복 대신 말끔한 수트를 입고 있었죠. 하지만 그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7년간 파도와 싸우며 다져진 깊고 푸른 심연 같은 눈빛. 이니어를 꽂은 그가 팔을 뻗자 소란스럽던 기자들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멈칫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실장님, 소문 들었습니다. 전직 강력계 형사셨다고요. 경찰로 복직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순간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영철의 입술에 머물렀습니다. 범인을 잡는 영웅의 귀한 세상은 그런 드라마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대답 대신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수많은 범인에게 수갑을 채웠던 손, 거친 그물을 끌어올리던 손, 그리고 피 흘리던 여자를 안고 달렸던 손. 영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 서 있는 수진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왜입니까? 그 능력으로 더 큰 정의를. 형사 배지는 범인을 잡으라고 있는 겁니다. 영철의 목소리가 잔잔한 파동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제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데 쓰고 싶습니다. 그건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생을 바치겠다는 가장 고요하고도 뜨거운 고백이었습니다. 아,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셔터 소리마저 잠시 멎었습니다. 질문을 던진 기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죠, 실장님.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철이 뒤를 돌았습니다.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네, 회장님. 두 사람은 수많은 인파를 뚫고 걸어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마치 세상 그 어떤 방패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차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5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다였습니다. 남해의 작은 섬마을 선착장. 하지만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가장 볕이 잘 드는 언덕 위에 하얀색 2층 건물이 서 있었어요. 태성 나눔 진료소. 파란 하늘 아래 건물이 하얀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섬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장대식 이장님, 보경 아줌마, 만수 아저씨 주름진 얼굴들이 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회장님. 영철아. 보경 아줌마가 달려와 수진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거친 손과 고운 손이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영철 씨. 수진이 진료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억나요? 제가 열이 높아 앓던 그 밤. 네, 기억합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아픈 것보다. 배가 끊긴 이 섬에 갇혀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갈까봐 그 고립감이 너무 무서웠어요.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적어도 이 섬에서만큼은 폭풍우가 와도 아픈 사람이 참지 않게 하겠다고. 영철은 말없이 진료소를 바라봤습니다. 최신식 의료 장비가 들어차고 의사가 상주하는 곳. 그건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고 느꼈던 섬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수진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고립되었던 섬은 이제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철 자신의 고립도 그녀 덕분에 끝이 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영철의 서툰 칭찬에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새벽 4시마다 영철이 홀로 고통을 삼키며 달리던 그 백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두 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모래 위에 찍히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외로운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을 축복하는 노래 같았습니다. 영철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 속에 수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킬 것이 있으니까 그 곁에 서 있으면 됩니다.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섬마을의 외로운 뱃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녀라는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등대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삶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밀물처럼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친 폭풍 후 끝에 찾아온 두 사람의 평온한 안식처, 어떠셨나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원한 등대가 되어준 영철과 수진의 앞날이 저 잔잔한 바다처럼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따뜻한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